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립니다. 할머니, 도망가세요. 할머니가 그걸 맞으시면 큰일 나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저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 간호사가 제게 속삭인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위험에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70입니다. 평범한 어머니였고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 김동철 씨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신 결과였죠.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준이를 잘 부탁해. 그리고 좋은 며느리 만나면 잘해줘.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아들을 돌봤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자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들 김준이는 대기업에 다녀요. 삼성전자 해외사업부에서 일하죠.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지금도 1년 중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효자예요.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주고 명절 때면 비싼 선물도 사다 줍니다. 그리고 며느리 최소연 씨, 32이에요. 준이보다 3살 어리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제게 정말 잘했거든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제게 말했어요. 건강식품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병원에 갈 때면 꼭 따라와 주었죠. 준이가 출장 갔을 때도 혼자 두지 않고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결혼 정말 잘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84평형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젊을 때 힘들게 장만한 거예요. 지금은 시세가 20억 정도 될 거예요. 준이가 결혼하면서 저랑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도 빨리 보고 싶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가짜였다는 걸요.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15년 된 당뇨 환자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혈당 관리를 늘 해야 하죠. 작년에는 소뇌경색도 한 번 왔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가끔 말이 어눌해질 때가 있어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병원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늘 걱정해 주었어요.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주고 모든 것을 챙겨주었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계획이었다니요. 이야기는 지난 10월에 시작됐어요.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였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독감 예방접종 받으러 가요. 어머니 연세에는 꼭 맞으셔야 해요. 당연한 얘기였어요. 매년 맞던 것이니까요. 며느리가 예약까지 잡아줬어요. 강남 성모병원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 잡았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밤 뭔가 불안했어요.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직감이었나 봐요.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 가자. 차 안에서 며느리가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작았어요. 네, 오늘 오전에,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죠.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주차하고 올게요. 먼저 접수하고 계세요.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서류 몇 개 더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접수를 잠깐만 기다려봐요. 며느리가 곧 올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온 건 30분 후였어요. 뭔가 서둘러 보였어요. 죄송해요. 주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간호사가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빠르게 작성했어요. 저는 내용을 잘 못 봤어요. 안경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거든요. 어머니, 사인만 여기에 해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인했어요. 독감 예방접종 동의서겠거니 했죠. 주사실에 들어갔을 때 담당 간호사가 정혜은이라는 젊은 간호사였어요. 25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할머니, 잠깐만요.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이게 독감 백신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건 면역 보조제인데 할머니 나이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께는. 그때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간호사님, 뭔가 문제 있나요?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 간호사가 며느리를 보더니 갑자기 제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화장실 가신다고 하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왜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실 가시겠다고 하세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소연아, 화장실 좀 가야겠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간호사님이 가는 길을 알려주신대. 화장실에서 정 간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 며느리분이 요청한 주사, 그거 독감 백신이 아니에요. 고용량 면역보조제인데 이걸 당뇨 환자분이 맞으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해요. 그게 무슨... 그리고 할머니, 혹시 생명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있긴 한데. 수혜자가 누구예요? 그건 며느리가 정리해줬는데. 간호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보험금 얘기한 적 있어요? 그제야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어머니, 요즘 보험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어머니 보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신신자는 돈 이상이니 그런 구가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가 다른 핑계를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급한 전화 왔다고 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준이한테서 급한 전화 왔어. 지금 당장 집에 가야겠어. 어머니, 주사 먼저 맞고 가시면 안 되나요? 안 돼, 정말 급해. 나중에 다시 오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냥 빨리 맞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정말 급해. 그때 정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잠시 중단됐어요. 오후에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저와 함께 병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안 됐어. 내일 다시, 네, 알겠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간호사 말이 맞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연이가 나를 해칠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가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꼬였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험금? 수혜자?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며느리가 보험 서류를 정리해 준다고 했었죠. 어머니, 보험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했었어요. 며느리가 설명해 줬는데 이건 주소 변경이고 이건 수혜자 변경이에요. 준이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준이 명의로 바꾼다고 했는데 정말 준이 명의였을까요? 새벽에 몰래 서류함을 뒤져봤어요. 보험 서류를 찾았는데 수혜자가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최소연. 왜 며느리 이름이에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또 병원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주사 맞고 오세요. 소연아, 며느리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보험 수혜자를 왜 내 이름으로 바꿨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준이 오빠가 해외에 있을 때가 많아서 제가 대신 처리하는 게 편할까봐. 아니야, 준이한테 직접 물어볼게. 어머니, 오빠 지금 출장 중이에요. 연락 안 돼요. 그때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준이에게 몰래 전화했어요. 다행히 받았어요. 준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요? 준아, 보험 수혜자 바꾸라고 너한테 말한 적 있어? 보험료,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보험 서류까지. 엄마,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하지만 소연이가, 엄마, 소연이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며느리가 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준이야. 준이 오빠요. 연락이 됐어요? 그래, 됐어.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오빠한테 뭔 말씀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 간호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제가 조사해봤는데 할머니 며느리분이 병원에서 이상한 요청을 한 게 맞아요. 무슨 요청이요? 할머니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으면서 페니실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요청했어요. 페니실린 알레르기? 나 그런 거 없는데요. 네, 그래서 더 이상해요.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5억이에요. 5억? 그렇게 많은 돈이었나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녹음된 파일인데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오디오 파일을 보내줬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 할머니 곧 죽을 것 같아요? 언제쯤 될까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번에 확실히 끝날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다른 방법은 없어? 병원에서 실수인 척하면 돼. 약물 과다 투여 같은 거 말이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진짜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누구죠?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연아. 네, 어머니. 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어?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보험금, 병원에서 한 짓, 그리고 그 남자.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어머니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왜? 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준이 오빠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너한테 뭔 잘못을 했어? 잘못이요? 어머니는 그냥 존재 자체가 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치매까지 오고 있잖아요. 나 치매 아니야. 곧 치매 올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지금 편안하게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는데, 그리고 어머니, 이 집도 준이 오빠 명의잖아요. 저도 한 집에 살 권리가 있어요. 이 집은 내가 사들인 거야. 서류상으론 준이 오빠 명의예요. 그리고 저는 준이 오빠 아내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이었어요. 엄마, 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소연아, 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오빠, 오셨네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소연아, 너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요? 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준이가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요? 왜요? 저 뭔 잘못했어요? 너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증거 있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 간호사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할머니 곧 죽을 것 같아요. 언제쯤 될까요? 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연아, 너 진짜 이런 짓을? 오빠도 가만히 있으면서 뭘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어해요? 힘들어도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경찰이었어요. 정간호사가 신고했나 봐요. 며느리는 끝까지 잡아떼었어요. 증거 없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어요. 병원 CCTV, 녹음 파일, 보험 서류까지.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갈 때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저 없으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끝까지 뉘우치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끌려간 후 준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잘못 봤어요. 괜찮아, 준아. 너도 속은 거야.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재판에서 며느리는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였죠. 준이는 이혼 소송을 냈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처음엔 안 만나려고 했는데 궁금했어요. 뭘 말하려는지. 교도소에서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뭘? 준이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보험금 얘기. 처음에 준이 오빠가 꺼낸 거예요. 거짓말이겠죠?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병도 있으시니까 보험금을 좀 올려두자고 그렇게 말한 게 준이 오빠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준이 오빠가 저 만나러 한 번이라도 왔어요? 그러고 보니 준이는 한 번도 며느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편지도 한 통 안 보냈어요. 이혼 서류만 보냈어요. 그거야 너 때문에. 어머니, 진짜 저만 나쁜 사람일까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준이 오빠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무슨 말? 어머니 치매 온 것 같다고 이제 시설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보험금 얘기를 자꾸 했어요. 어머니 만약에 뭔 일 생기면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야, 준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어머니, 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처지인데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 말이 사실일까요? 준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준이가 한 말들을 되짚어 봤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실래요? 엄마, 나중에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보험 얘기도 준이가 먼저 꺼냈었어요. 엄마, 보험 한번 정리해봐요. 보험금도 올려두고. 설마 정말? 그날 밤 준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불인구 그린가 정말 저녁 드셨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불인구 그린고 그린가 정말 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 물어보세요. 너 정말 소연이한테 보험금 얘기한 적 없어? 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항상 쉬우게 그런 얘기를 대답해. 있어 없어? 엄마, 그거는 정말 했구나.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뭐가 변했어?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 그래서 보험금 올리자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엄마 죽으면 받을 돈 계산한 거야? 준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준이도 제 아들도.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은 했겠지. 엄마가 없어지면 편할 거라고. 엄마, 준아, 너도 엄마가 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명확하게 말해봐. 준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해외 출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시설에. 시설? 요양원 말하는 거야? 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이도 저를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만 며느리보다 조금 더 양심적인 방법으로요. 준아, 엄마 하나 물어볼게. 네. 만약 엄마가 죽으면 슬플까?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대답해. 준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슬프긴 하겠지만 또 안도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었어요.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엄마, 준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다음 날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러요. 할머니, 유언장 내용이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저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복지관과 양로원, 그리고 장학재단에요. 집도 적금도 보험금도 모두요. 심지어 양평에 있는 땅까지. 준이가 모르는 7억짜리 땅도요. 하지만 아드님께는 말씀 안 드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양평으로 이사했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마련해둔 작은 집이 있거든요. 준이는 모르는 곳이에요.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시골에 다녀올게. 언제 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 엄마, 그럼 연락은? 필요하면 내가 연락할게. 양평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핸드폰도 바꿨어요. 번호도 바꾸고 준이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준이는 제 아들인데,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아요. 준이도 저를 짐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 후, 준이가 양평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문 앞에 서서 울고 있더군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세요? 별일 없으면 돌아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준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괜찮다는 게 무슨. 너 없어도 잘 살아. 준이가 더 울었어요. 엄마, 정말 저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 뭘 용서해? 제가, 제가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거. 준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너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야. 엄마, 젊은 사람이 늙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쉽겠어? 해외 출장도 가야 하고 일도 바쁜데.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다시 기회 주세요. 준아, 엄마 나이가 몇이야? 70이요. 그래, 70이야.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15년 남았어. 15년 동안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짐 맞아. 그리고 엄마도 그걸 인정해. 준이가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 주세요. 방가는 다른. 생각해 볼게. 그렇게 준이는 돌아갔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준이가 몇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가끔 보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저는 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어제는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출소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외롭긴 하지만 평화로워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가끔 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 라고 했던 그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없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했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어요. 사람은 변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거겠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늙는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저는 70인데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아직도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용감하다고요? 저는 그냥 선택한 거예요. 편안한 노예가 될 것인가, 외로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저는 자유를 택했어요. 돈도 다 기부하고 연락도 끊고 혼자 살기로 한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 아무도 제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냥 김정숙이에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 거예요. 무섭지 않냐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혼자라는 게 외로울 순 있지만 안전하거든요.
적어도 저를 해치려는 사람은 옆에 없으니까요. 내일은 이웃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갈 예정이에요. 김장김치도 담그고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수업도 참여할 거예요. 70살에 새로 배우는 댄스라니 우습죠. 하지만 재미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15년이나 더 살아야 하거든요. 그 15년을 어떻게 살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비위 맞추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70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가끔 밤늦게 잠이 안 올 때면 창밖을 바라봐요. 양평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라요. 별이 정말 많거든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고 싶다고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밝게 빛나는 별 말이에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새로 온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시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혼자 나와서 살고 계신데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시더니 나중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숙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요. 내년에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 활동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처럼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경험자가 해주는 조언이 더 와닿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후회하지 마세요.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저는 준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며느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제 선택을 지킬 뿐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정말로요.